6장이지 봅니다. 6장이죠. 중개업의 보수 돼 있는데요. 뭐 보수도 매년 나옵니다. 근데 중개보수는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한 문제는 이론 문제고요. 한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물론 이론 문제만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계산 문제만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난이도가 엄청 낮고요. 이론 문제를 내면 오히려 난이도 없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곱하기 더하기만 알면 됩니다. 계산기도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의 바탕에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개사법 전체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중개보수를 배우기 전에요. 법으로 배운 적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중개보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매매 같으면 매매 대금 있죠? 임대업체 같은 보증금 있잖아요? 그럼 거래 금액에다가 보통 요율을 곱하죠? 밖에 나가면 뭐 0.4%, 0.5% 이러잖아요? 이 정도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각각 받죠? 그럼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총액을 구하세요 하면 어때요?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그럼 중개보수를 누구나 이렇게 다 상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법도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럼 거래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요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냥 노다지 두 문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매매하면 매매 대금이니까 3억짜리 아파트 샀습니다. 어때요? 그 거래 금액 3억이지 뭐. 그럼 거래 금액도 아주 단순한 것보다는 어때요? 약간 우리가 복잡한 거래 금액을 내는 거고. 일반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래 금액. 근데 요율은 한번 보세요. 요율은 아파트 같은 주택, 상가, 토지, 주거용 오피스텔, 다 달라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첫 번째 중개보수의 의의는 안 보셔도 돼요. 가볍게 보세요. 그럼 뒤에 이게 해설들이 잔뜩 있는데요. 149페이지 가보세요. 조문상의 표현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쌍글로 4번에요. 중개보수 청구권에 소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에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법 조문 아니에요. 그럼 실제 출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네요. 뜻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중개사법은 한자 잘 안 쓴다고요. 중개사법은 출제위원들도요. 가능하면 한글화 시켜서 출제를 해줘요. 그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쓰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개업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 자, 중개가 완성된 경우라도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한다 돼 있죠. 그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내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반대입니다. 반대. 개업공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즉 잘못이 없는 경우에요. 그럼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이건 받을 수 있다라고 출제하죠. 그럼 보세요.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는 표현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중개해줬어. 매매계약 체결됐어. 근데 매도인이 변심한 거예요. 안 판대 갑자기. 그럼 안 파니까 뭐 서로 해약금 주고 했겠죠. 그 중개보수는 다 받는 거예요. 계약이 무조건 무효가 됐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개업공사한테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개공한테 실제 잘못이 있어야 돼. 구분했죠? 나머지 안 봐도 되고요. 쌍글로 5번 가보세요. 중개보수 지급시기. 자, 이것도 조문입니다. 자,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돼 있죠.
그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동산 거래하고 나면 중개보수 언제 줘요? 잔금 다 알잖아 봐 상식. 그 잔금 지급하는 날을 법조문으로는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표현은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냥 실제 이건요 우리가 밖에서 하는 행위들 즉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부분을 법으로 그냥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건 근데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가야죠.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중개사무소가 보면요 소장들이 가끔 계약하는 날 중개보수 주세요 하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뭐가 돼요? 약정한 거잖아. 약정.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해했는데 살면서 아무 생각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 알죠? 근데 아예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우린 잔금 지급하는 날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쌍갈 6번 가면요. 개업권사 보수의 중립 및 부담 주체되어 있는데 자, 보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있고 저 밑에 동그라미 부분에 실비 있죠. 자, 중개보수는 이제 우리가 쌍방한테 받는다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요. 거기 동그라미 기억만 찍어드려야 돼요. 기억만. 보세요.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중히 보수를 받는다 돼 있죠. 근데 그러나 돼 있는데요. 이거 공동중개는 여러분 다 아시는 상식인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공동중개하고 쌍방한테 받으면 처벌한다 이런 지문 자체를 안 내요. 이게. 그럼 공동중개했는데 중개사무소가 두 군데야. 그러니까 매도인이 두 군데 다 줘요? 우리나라에 그런 바보는 없어. 그죠? 현실에서 주지도 않는데 이런 지문 쓰겠어요? 아니, 안 쓴다니까. 그럼 중개사무소가 5군데면 5군데 다 줘야 돼? 예전에 내가 땅 하나 중개하는데요. 중개사무소가 7군데 왔더라고. 제가 매수 쪽인데 이게 매도 쪽에 중개사무소가 실제 건너서 계속 중개사무소마다 소개를 해가지고 건너가지고 6군데가 더 왔어요. 그럼 중개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n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n분의 1 하면 나도 중개사무소 3군데 데리고 가지. 그건 n분의 아니 1이 아니라 나중에 배웁니다. 현장 가서 배우는데 어쨌든 중개사무소가요. 아무리 많아도 중개보수는 한 번만 주시면 돼. 1인한테만 주면 된다. 그래 보시면 돼.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실비라고 돼 있는데요. 실비 무슨 뜻이에요? 혹시 나이 드신 분,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 실비집 들어보셨어요? 예. 네. 실비집. 요즘 애들로 말하면 이자카야 같은, 그걸 예전에 이제 실비집이라고 많이 했죠. 왜 이름을 실비집이라 했을까요? 실제 사용한 비용만 받는다. 원가만 받고 판다는 거야. 실제 들어간 비용만 받으니까 어때요? 원가대로 판다는 거예요. 원가대로. 그만큼 싼 집이다. 이거 싼 집. 무슨 말 알죠? 이게 실비집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뭐 안주 일체 전부 다 어때요? 막 이렇게 무료해서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실비란 단어는 요 한자랑 똑같아요. 그럼 결국 실비는 뭐예요? 실제 들어간 비용. 누가요? 그렇지. 개공이. 그럼 개업공사가요. 중개 활동을 하면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보세요. 기업.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돼 있죠. 권리관계를 확인한대요. 그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무슨 비용이 들까요? 등기 비용 들죠. 등기 우리 수수료,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야 되잖아. 토지 대장도 발급받죠. 그 비용. 또 하나는 부동산은 현장을 봐 안 봐요? 반드시 보죠. 그러니까 교통비 어때요?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만약에 제가 지금 울산에 중개사무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주도 땅을 팔아달라고 그래왔어요. 제주도 내가 갔어요. 비행기 값 어때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갔는데 나 그날 올랬는데 하필이면 태풍 쳐가지고 비행기 이틀 안 뜬대. 그럼 어떻게 해? 자야 되죠? 그 뭐예요?
숙박비도 비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실제 공부 발급 비용, 그다음 교통비, 숙박비 따라가요. 근데 비용이 어떤 비용이 포함되느냐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요 매도인 부담할까, 매수인 부담할까? 매도, 임대, 의뢰인이에요.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이쪽은 무조건 이제 매도인, 임대인 등이 권리관계 확인을 한 실비는 부담해라. 자, 뒤에 넘기시면 두 번째가요. 요 지난주 배운 거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있죠. 그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은 잘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이 계약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치한 거죠. 그럼 계약금 등을 예치하면요, 그 비용이 들어요. 왜? 이거 이제 중개사무소는요, 예치 대상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공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예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했어.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될까, 그러면요? 당연히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죠. 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금을 잘 돌려받으려고 예치한 거잖아. 그럼 자기가 잘 돌려받으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담하는 거예요. 자, 실비는 부담자 말고는 안 내요. 요것만 딱 하시면 돼요. 누가 부담하느냐? 그럼 시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바꿔서 내는 거예요. 지문도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꿔서 내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느냐? 자, 근데 바꿔서 내면 수험생들이 잘 골라요. 잘 안 틀려. 근데 실비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런 점 보세요. 실비가 하나 있는데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합니까? X죠. 근데 왜 이런 점을 썼냐? 나중에 여러분 실제 민법 시간에 계약법 배우잖아요. 민법 계약법 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 배우는데 그때 발생하는 매매 비용이 있어요.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등 부담이에요. 그쪽에 지문을 써가지고 우리 조문을 어때요? 써가지고 이쪽에 지문 쓰는 거야. 우리는 일방이 부담합니다. 무조건. 무슨 말 알죠? 일방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 150페이지 봅니다. 2번 단락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돼 있는데 이 한도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율. 그럼 중개보수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요율을 몇 %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숫자도 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 돼 있고요. 151페이지에 제일 위에 쌍갈 2번에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한도 돼 있죠. 그러면 중개보수 요율은요, 중개대상물을 주택이냐 주택 외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주택 같으면 얼마 받습니까 했더니 거기 첫 번째를 보세요. 주택의 중개대한 보수는 그 큰 제목 2번 바로 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주택의 중개대한 보수와 실비 한도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되어 있죠. 이게 주택은 방금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때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어때요? 시도를 하죠. 시도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세요. 콤마 뒤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죠. 그럼 주택 위에는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를 받아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 내면 이런 거 낸다고. 자꾸만. 주택인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X예요. 주택 이외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는다. X예요. 이 계산 문제 내면 되게 간단한데요. 이론 문제 내면 이걸 말로 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밑에 표가 있는데 이거 표는 요거예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럼 이 표가 전국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죠. 보세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했잖아. 우리 아파트 중개보수가요. 전국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중개보수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면요. 예,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강원도 쪽이고요. 서울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그 다음에 대전하고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그 부산하고 울산에서 다 뺏겼어요. 그대로. 시의원들이 일 안 하는 거지 뭐. 예. 자기들 업무할 때 어때요? 실정에 우리 지금 울산광역시가 어떤 상태인지 내용을 잘 보고 이제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를 참고한다 해놓고 그대로 만든 거죠. 참고는 한다 했다면 참고를 해야지. 어쨌든 같습니다. 근데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도 되게 낮아요. 제주도도.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시도 조례를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 보세요. 계산 문제가 나와. 그럼 아파트 5억짜리를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중개보수 얼마입니까? 하고 주는데 저 밑에 보니까 시도 조례가 0.5%다. 이거 얼마야 이거? 500만 원, 500만 원. 그래, 250 찍어서 많이 틀리죠. 예. 5, 25 하다가 다 틀려요. 이게 뭐 계산기가 뭐 필요해. 곱하기 2만 하면 되는데. 계산 문제 이래네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 이론 문제 내면 어려워진다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이론 문제 내면요. 다른 실제 문제들이 쉬워가지고 난이도를 높여낸 거고 계산 문제를 만약에 두 문제 내면요. 다른 쪽의 문제들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시도들을 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요.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인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으로 하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자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질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방금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자, 오피스텔은 원래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업무용이잖아요. 오피스텔이 업무용인데 지금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니고 뭐로 쓰는 거예요?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목욕실도 있으니까 이건 아파트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왜 건설회사들은요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아먹지 않고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는 주택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아파트를 지으면 주택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실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돼야 되고 막 엄청 관청들이 괴롭혀 나를. 그래서 아파트 짓는 거 포기. 그럼 뭐 지어요? 오피스텔 짓는 거야.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잖아요. 주택법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하면 돼요. 간단하거든요. 그럼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은 했지만 업무용으로 분양이 잘 안 돼. 그럼 내부를 뭐로 만들었어요?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또 분양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오피스텔 업무용은 주택 이외에는 맞죠.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위에 조례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자,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1000분의 5 이내. 그럼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는 100분율로 하면 0.5%죠. 그죠? 근데 공부하실 때요. 이 세법도 마찬가지인데 세법도 몇 퍼센트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1000분의 40, 1000분의 20, 1000분의 2 이래 부르잖아요. 그럼 실제 4%, 2%, 0.2%인데 실제 시험에는 100분율을 안 줘요. 왜? 우리나라 법 조문은요. 100분율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또 소수점도 어때요? 못 쓰게 돼 있어. 물론 조례는 써요. 조례들은. 조례는 찾아보면 0.5%, 0.4%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 조문에는 그걸 못 쓰게 하니까 뭐로 써요? 분수로 쓴다고요. 무슨 말 알죠? 그럼 분수로 쓰니까 조문대로 기억하셔야 돼. 0.5%, 0.5%다가 갑자기 지문에서 1000분의 5 나와버리면 이게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법도 막 그런 거예요. 취득세가 0.4%, 0.4%, 4%, 뭐, 지방교육세, 농어촌세 4.6%막 이래 외우는데 갑자기 1000분의 40 나와. 그럼 1000분의 40이 4%인지 0.4%인지 막 이거 계산하고 있어야 돼. 평소에 문제 지문에 나오는 형태를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 습관을 좀 들이시라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 편하다고 자꾸만 백분율을 바꿔. 0.4%, 0.5% 막 이렇게 바꾸는데 실제 0.4%, 0.5%가 안 나온다니까, 지문에서는. 근데 느낌 있죠? 1000분의 5. 근데 임대차는 매매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0.4%예요. 요 범위 내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위에 시도 조례에 거의 준하는 보수다 보시면 돼. 근데 그 외 나머지예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뺀 나머지니까 뭐예요? 일반 토지,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럼 일반 토지 상가는 얼마 받습니까? 그럼 최대 한도가요. 거래 종류에 상관없이 1000분의 9예요.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그 외에 중개를 하면 돼 있죠. 그럼 전용 실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제 실제 초과하거나 또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근데 이게 이제 최대 한도예요. 최대 한도.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최고 금액 구하세요 하면 이유를 곱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요. 내가 아파트를 5억짜리를 실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시도 조례를 보니까 이게 0.5%예요. 그럼 250만 원 줘야 돼? 아니에요. 250만 원 안에서 합의하셔야 돼. 요 이내에서요. 무슨 말 알죠? 그럼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그냥 무조건 250 달라 하던데요. 그럼 안 줘도 돼요. 왜? 협의 안 했잖아요. 법 조문에 이래 돼 있다고. 물론 안 주면 안 되지. 줘야지. 왜? 나중에 소송 들어오든. 그럼 소송 들어오면요. 파는 데에서는 250만 다 주라 안 해요. 야, 그래도 너 200 줘라. 이렇게 나와.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중에 주긴 줘야 되는데 내가 받고 싶으면 협의하면 돼. 그러니까 이 베테랑 소장들은 이미 협의를 다 해요. 계약할 때 다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상대방도 심각해 받아들이잖아. 나중에 보세요. 매매계약서 딱 썼는데 5억짜리 매매계약서 쭉 썼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계약금 5천만 원 지급하시고요. 중개보수는 250인 거 알죠? 이해해본다니까요. 그럼 250으로 협의했잖아, 방금. 왜? 말로 해도 약정이잖아. 아주 가볍게 던지거나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여. 보수 250. 그럼 이해해본다니까요. 그럼 방금 협의했잖아. 그 소장들이 보통 매국가 아니에요. 예. 아니면 문자 보는 사람도 있어, 아예. 계약금 5천만 원 매도인 실제 명의의 은행 계좌로 붙이시고 쭉 해놓고요. 제일 밑에 중개보수 251에 보내요. 그럼 거기서 답장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왔잖아. 무조건 협의한 거야. 빼도 박도 못해 그거는. 250 줘야 돼. 뜻은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못 받는데요 하고 깎아주세요. 그럼 10만 원 깎아주면 돼. 240 내라. 그래서 웬만하면 협의를 다 해요. 왜? 이 소장들이 다 알거든. 왜? 법에서 협의 안 하면 소송 당한다는 거 알아요. 이게 근데 초보들이 이거 이제 다 잘 놓쳐요. 초보들은 막 계약서 쓰는데도 막 정신없는 데다가 막 자기도 정신없는데 중개보수 그죠? 얘기할 틈도 없어 막 그냥. 매도인 매수인이 더 베테랑이야 막. 그죠? 이제 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협의를 꼭 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지금 중개 왜 해요? 중개사무소를 왜 해요? 그래,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돈을 안 챙겨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가장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자, 요게 중개보수입니다.
그 다음 3번 밑에 보면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별도로 받거나 포함되거나 그럼 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4번 단락 가면요. 중개보수 산출 기준 및 방법 돼 있는데 제일 밑에를 보세요. 산출 보수액 돼 있는데 이거잖아요. 거래금액 곱하기 유율 써놨죠. 요 그대로 샀는데 이제 지금은 거래금액이에요. 그래서 152페이지 가면 자, 쌍갈로 2번부터 저 밑에 6번까지입니다. 쌍갈로 2번부터 6번까지.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에서도 중요하고요. 이론 문제에서도 매년 출제를 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거래금액에 임대차나 또는 전세 계약하잖아요. 그럼 보증금만 있거나 전세금만 있으면 그걸로 하면 돼요. 근데 월세가 있어. 그죠? 그럼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월 단위 차임액, 월세입니다. 곱하기 100배를 해요. 월 단위 차임액에 곱하기 100배를 해서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들을 때는 거창한 것 같은데, 계산 문제 내면 너무 쉽다니까요. 그럼 계산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보세요. 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만원입니다. 거래금액 얼마입니까? 이래냈어요. 이 얼마짜리다? 그래, 1억 5천이지 봐. 이거 틀리면 집안 우사야. 왜? 덧셈 곱셈 못해 틀린 거잖아. 지금 무슨 말 알죠? 근데 가끔 이제 이 착각하는 게 단위를 착각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6억 이런 사람이 있어요. 50만원 곱하기 100인 게 이제 5억인 줄 알고 6억 이렇게 고른 사람 있어요. 실수를 하는 거지, 실수. 자, 근데 월 단위 차임액에 100배를 하는데 이렇게 환산된 금액이요. 5천만원 미만이 돼요. 그럼 환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그럼 소액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금 낮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월 단위 차임액에 얼마를 곱합니까? 하면요. 70을 곱합니다. 70배만.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 단독 문제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 보세요.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20만인 경우 거래 금액은 4천만 원 한다. X죠? 얼마예요? 3,400. 지금 계산이 힘들어, 쉬워? 이래 낸다니까, 이래 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법 과목에 어떤 계산 문제 나오거나 무슨 부동산 학계로는 복잡해요. 학계로는 원래 계산이 복잡한데 그쪽은 투자 쪽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법률 조문에서요. 계산 문제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이 세법도 계산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세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어렵다 하지만 안 그래요. 세율을 못 외워서 어려운 거야. 세율만 제대로 하면 어때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쉬운 거예요. 왜?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월 단위 차임액이 있는 임대차. 자,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 나왔다면 100% 출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 한 2만 개 쳐놔야 돼, 이거는. 근데 시험장에 가면요. 곱하기 70을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거 2천만 원에 20만 원 나오죠? 그러면 4천만 원으로 계산 쫙 하는 사람 있어요. 4천만 원으로. 이게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왜?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데가 바쁘잖아. 우리 시간 타임이잖아요. 한 문제 막 1분 만에 풀어야 되고 이러니까 바빠가지고 깜빡해서 막 달리다 보면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집에 가면 기억나.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월 단위 차임이고. 교환계약 갑니다. 교환계약은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교환계약은 이제 어떤 걸로 거래금액을 적용하느냐고 이런 문제 나오는데요. 거래금액이 큰 보이죠?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만약에 5천만 원짜리랑 4천만 원짜리를 교환하는 계약을 내가 중개했습니다 하면요. 어떤 걸로 해요? 5천만 원 가지고 양쪽에 다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환계약이니까 부동산이 두 개잖아요. 그럼 부동산 두 개라고 이거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거래 금액이 큰 거 하나 가지고 어때요? 계산해서 양쪽에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합산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요. 겸용 건축물 나오는데, 요거 보세요. 겸용 건축물은 지금 여기 원래 거래 금액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요일이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 건물 하나를 매매를 했는데 중개를 했어요. 근데 위에는 이게 건물주가 살고 계시고요. 아래쪽에는 상가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이거 주택하고 상가하고 용도가 두 가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요일을 적용할 거냐야. 보세요. 상가로 하면 요일이 되게 커요. 이 주택들이 많이 났거든요. 어떤 걸로 하면 될까? 이것도 하도 다툼이 생겨서 새로 만든 거예요. 요때는요. 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면적을 무조건 따져봐야 돼요.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죠? 그럼 전부 다 물어본다. 주택으로 봐요. 아무리 밑에 상가가 있어도.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죠? 그럼 전부 상가로 봐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서요. 준주거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준주거지역 가보면요. 상가와 주택이 복합적인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보세요. 1층이 상가인데 2층, 3층이 주택이에요. 그럼 이 건물은 뭐야? 주택이죠. 또 가끔 준주거지역 가보면요. 3층은 주택인데 1층, 2층이 상가야. 그건 상가예요. 전부 다. 아무리 건물주가 살고 있어도 그건 상가예요. 구분하겠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래냈어. 주택 면적이 2분의 1인 건축물이다. 어디에 속아요? 주택. 그렇지. 이상 여기 붙어 있잖아. 이상. 주택 면적이 딱 2분의 1이면요.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쌍괄 5번 가서요. 자, 거래가 둘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요거 보세요. 이게. 여기는 같은 조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돼 있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간단히네요. 어떻게 내냐 보세요. 개공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였다 이러네요. 이런 케이스 있어 없어요? 많죠. 그럼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면 두 분 받으면 돈 많죠? 근데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매매 거래 금액만 받는다.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근데 두 가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 번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동일 대상물의 동일 당사자고 동일 기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런 거 볼게요. 내가 어떤 중개사무소 가서 소장님한테요. 소장님, 내 집 좀 팔고요. 새 집 하나 사주세요. 건수를 2개 줬어. 그럼 나는 보수를 한 번 줄까, 2번 줄까? 2번 다 줘야지. 네 집 파는 거랑 산 게 다른 부동산이잖아.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아파트 하나 사주시고요. 그거 임대해 주세요. 그것도 두 분 다 받는 거예요. 그 매매를 할 때 매수인이요.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살았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동일 당사자라야 돼. 자, 쉽게 얘기하면 요런 겁니다. 보세요. 매도인하고 우리 시험에도 이거 구분하는 문제 잘 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하는데 매수인이 지금 임대하고 싶댔잖아요. 그럼 임대인이면서 매도인이 이사 가면 안 돼. 뭐가 돼야 돼요? 임차인이 돼야 돼. 보통 전세 안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요. 매수한 사람하고 임대 임차한 사람이 다르죠? 그럼 두 분 놔줘야 돼요. 중개사무소에서 동시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같은 두 사람 사이에 매매를 포함해서 어때요? 동시에 두 가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매매하면서 전세 계약했습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매주인이야? 매도인이야? 그러면 매매 하나만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요거는요,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도 잘 내고요. 임차인이 매도인으로 잘 냅니다. 올해 우리 계산 문제에 요거 냈어요. 똑같은 요거 냈어요. 근데 계산은 쉬워요. 뭐라 냅니까? 보세요. 매매 금액이 5억 원 매매를 중개하고 임대차가 1억인 실제 보증금이 이제 월세 30만 원 이렇게 낸단 말이야. 임대차를 중개했습니다. 대공이 받는 보수남요. 임대차 다 지워버리면 돼. 왜? 사람이 같잖아. 이게 이제 갑 매도인, 을 매수인 해놓고요. 을 임대인, 갑 임차인 내주면 같잖아요. 근데 갑 매도인, 을 매수인 해놓고요. 을 임대인, 병 임차인 내려준 적이 있다니까. 사람이 바뀌면 어때요? 두 분 다 계산해야 돼. 근데 올해 이거 냈다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임대차 다 필요 없잖아. 그럼 5 곱하기 0.5 하면 된다니까요. 계산은 쉬워. 제가 말씀드린 계산은 그냥 5, 25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건들을 찾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조건을 제대로 딱 찾아서 거래 금액하고 요율을 정확히 곱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요거 3년 연속 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요거 낼 때 이것도 준다고. 맞죠?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줘야 되니까. 무슨 말 알죠? 복합적인 문제를 조금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분양권의 경우 봅니다. 분양권은 뭐 아파트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다 똑같아요. 그럼 분양권은 우리가 기납입한 금액 있죠?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해 줍니다. 여기서 기납입한 금액은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뜻하고요. 올해 이 문제를 냈는데 이제 이론 문제에서 출제를 했는데요. 조금 시끄럽긴 했어요. 왜? 기납입금 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뜻합니다. 잔금 지급하면 분양권 전매가 안 돼요. 그럼 주택부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 기납입금하고 프리미엄 합친 금액 있죠. 자, 이 금액을 총 거래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고받은 금액이죠. 총 거래 금액인데 실제 이거요. 분양권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출제를 해가지고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올해 이제 실제 출제한 말고도 2번 냈는데 이건 총 분양 금액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럼 총 분양 금액의 요율을 곱한다? 무조건 X예요. 여기다가 총자를 써가지고 올해 이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총 거래 금액 하면 이거 총 분양 금액하고 뜻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액이 거래 금액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 보세요. 계산 문제 낼 때 자,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하여 그죠? 계약금 10%, 중도금 10%, 그리고 프리미엄이 1억 붙었다. 요때 중개보수는 이러네요. 그럼 이거 2억이지 뭐. 그럼 2억에다가 밑에 요율 나와 있다니까요. 0.4% 한다. 어때요? 그럼 2억 곱하기 0.4%, 뭐 80만 원이지. 아니야, 160만 원. 곱하기 1을 노다지 빼먹어요. 2, 4, 8 해놓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지문에 1번에 80만 원 있거든. 저 뒤에 4번 가면 어때요? 160만 원짜리 있다니까. 노다지 실수해, 실수. 실수 안 하면 이건 무조건 다 맞추는 문제야. 근데 그때 총 분양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지워버리면 돼. 총 분양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중개보수는 항상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 합산해 줍니다. 자, 그럼 요거 볼게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야. 요거 거래금이 얼마예요? 5천. 그럼 5천 곱하기 0.4% 뭐 이렇게 20만 원. 양쪽 발음 40만 원. 자,
마이너스 P도 어때요? 적용하는 거죠. 프리미엄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 되든 어때요? 적용하는 거예요. 왜? 주계약금 10% 5천만 원 내고 중도금 5천만 원 내는데 P가 5천만 원이면 얼마 줘요? 우리 5천만 원밖에 안 주잖아. 이게 뭐예요? 총 거래 금액이라는 거죠. 총 거래 금액. 이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수험생들은 총 분양 금액인 줄 알고 이거 전부 다 X했다가 다 틀렸단 말이에요. 왜? 이론 문제가 어려워. 난 말이 힘들어 이거는. 계산은 워낙 쉬운데.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 하나 내고 이론 문제 냈는데 이론 문제에서 이 실수하신 분들이 몇 분 틀리고요. 계산 문제는 거의 다 맞췄어요. 거의 다. 왜 이거 임대차 싹 빼고 뭐 매매 5개 0.5% 곱하는 거 뭐 다 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항상 두 문제입니다. 조문은 몇 줄 안 돼요. 조문은 딸랑 이게 다야. 그럼 거래금액 어떻게 요율 보세요. 세 가지잖아. 요율은 시도조례냐? 그럼 시도조례는 밑에 줘요. 만약에 AC 하면 AC 시도조례는 매매 교환은 0.4%, 임대차는 0.5%를 쓴다니까요. 그럼 시도조례 보고 곱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거 요율 안 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이게 요율 안 주는 게 이거 외워서 써야 돼. 그럼 매매 교환 나오잖아요. 매매가 보통 교환 안 나오고 매매 나오면 어때요? 0.5% 곱하면 되고 임대차 나오면 어때요? 0.4% 곱하면 돼요. 근데 일반 상가가 나와. 0.9 곱하면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럼 요율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상 외우셔야 되고. 거래 금액은 이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이게 제일 많아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근데 이거 내면서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낸 거죠. 올해는. 올해 계산 문제도 조금 힘들다 했는데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임대차를 다 빼버리고 해서 하니까 쉬웠어요. 이거는. 자, 중개보수는 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봅니다. 적용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인데 있는데, 보세요. 여기 시도조례인데, 그럼 울산에서 중개사무소 하는 분이 부산 해운대 주택, 아파트 중개할 수 있죠? 그럼 어디 조례에 따라 받느냐면요. 사무소예요. 그 적용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 한번 보세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 조례 또는 실비 적용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 개혁구조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되어 있죠? 밑줄 끊으세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런 문제 내면 반드시 내는 지문.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받습니다. 그 밑에 8번, 9번 안 봐도 돼요. 참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중개보수나 실비 영수증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영수증 안 줘도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돼요. 우린 소득세법 따라서 영수증을 발행해요. 그럼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따라서 영수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영수증이 있대요. 중개사법에서는 없애버렸어요. 왜 영수증을 두 번씩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행하라 했는데 또 우리 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영수증 발행을 하면 두 번을 발행해야 되잖아. 이게 중복된다고 한쪽 거 남겨놓고 한쪽을 없애버렸어요. 업무상. 지금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154페이지 봅니다. 큰 제목 2번 보세요. 2절. 중개보수 관련 제재돼 있는데 요거 방금 우리 첫 시간에 검증이 배웠어요. 우리 중개보수 한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럼 초과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1년 징역 간다 했잖아. 그게 제재입니다. 행정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자, 그 다음은 요거예요. 자, 중개보수가요 500만 원인데 내가 2천만 원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나한테 땅을 잘 팔아주면 2천 준대. 그럼 땅이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짜리야. 5억짜리 같으면 450만 원이죠. 토지니까 0.5%면 맞죠? 그럼 5억짜리를 내가 팔아주면, 즉 중개해주면 4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가 2천만 원 준대. 5억에 딱 팔아줬어. 2천만 원 딱 주더라고. 그러고 고발했어요. 이런 것들 많아요. 지가 준대 해놓고 주보니까 이제 아깝거든. 그럼 이때는 내가 2천만 원 그대로 다 돌려준다? 아니면 450 빼고 돌려준다? 450만 원 빼고 돌려주면 돼요. 한도를 초과한 것만 반환하시면 돼. 그게 큰 제목입니다. 한도 초과 시 효과가 있는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자, 여러분 치고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155페이지에 중개보수 핵심 정리 써놨죠.
위에 표가 요율이잖아요. 요율. 아래쪽이 거래 금액이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계산 문제는 이거 이상 안 내요. 그러니까 뭐 한 페이지 가지고 공부해서 두 문제 맞추면 뭐 그죠?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자, 이래 보시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7장 가죠.